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 나폴리는 4-1-4-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 점유와 압박 타이밍의 정교함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루카는 하이포스트 근처에서 전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다. 폴리타노는 우측 라인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공간이 열릴 때마다 컷백으로 득점 찬스를 만든다. 특히 데 브라이너는 전방 압박 타이밍을 완벽히 읽으며 상대의 빌드업 루트를 끊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탈취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빠른 역습의 중심이다. 나폴리의 중원은 세 줄 간격 유지가 치밀하고 압박 시점이 정교해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적다. 또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의 템포가 일정해 한번 리듬을 잡으면 상대를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인다.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중원에서 탈취 후 곧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으로 밸런스를 잡지만 후방 빌드업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포스트업은 가능하지만 압박 상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제한적이다. 바오야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늦어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도알리츠는 좌우 이동이 활발하지만 전방 연계 시점에서 볼 소요 시간이 길어 공격 리듬을 자주 끊는다. 결국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며 템포가 멈추는 장면이 반복되고 하프라인을 넘기기 전에 압박에 고립되는 패턴이 많다. 측면 전환은 빠르지만 중앙 집중도가 떨어져 결정적인 마무리 루트가 단조롭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잦은 점도 뚜렷한 약점이다. 결과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빌드업 안정감이 떨어져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와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된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탈취 후 빠르게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루카는 하이포스트에서 세컨드볼 연결을 담당하며 폴리타노가 측면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구조가 완성된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빌드업 과정이 느려 전진 구간마다 압박에 고립되는 모습이 반복될 전망이다. 특히 골키퍼까지 볼이 내려가는 패턴은 나폴리에게 하프라인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데 브라이너가 전방에서 탈취한 순간 나폴리의 역습 템포는 폭발적으로 변하며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밸런스를 완전히 흔들 것이다. 폴리타노의 컷백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물리면 나폴리는 세컨드 찬스에서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개 리듬을 잡기 어려운 구조라 전반 중반 이후부터 경기 흐름이 급격히 끊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나폴리가 압박과 전환에서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 슬라비아 프라하는 3-4-1, 이 구조로 압박 라인을 세우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하다. 자페이리스는 중원에서 볼을 받아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시야가 좁아진다. 프로보드는 세컨드볼 경합에서는 성실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공수 전환 시 균형을 잃는다. 프레코프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UCL 수준의 압박 강도에서는 볼 컨트롤이 불안하다. 결국 중원과 측면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늦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구간이 열릴 때마다 상대 윙어의 컷인 타이밍을 놓치며 위험한 장면이 잦다. UCL 무대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 리그보다 훨씬 높은 템포를 버티지 못하며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아스날처럼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는 중원 간격이 열리는 순간부터 위기가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 전환의 정확도가 유럽 정상급이다. 요케레시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하이볼 처리와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마두에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컷백 루트를 만든다. 이 구간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수비 허점이기 때문에 침투 타이밍만 맞으면 연속적인 찬스가 나온다. 웨데고르는 빌드업 시 볼의 속도를 조절하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스루 패스로 리듬을 바꾼다. 이 조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점유 컷백 마무리라는 완성된 구조를 구현한다. 아스날은 점유율 기반의 공격뿐 아니라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마두에케의 돌파로 균형을 무너뜨린다. 특히 마두에케가 컷백 루트를 만들면 문전에서 요케레시가 2차 반응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압박, 전환, 마무리까지 3박자가 완성된 팀이 아스날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 싸움이 핵심이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리그 내에서는 강팀이지만 UCL 수준에서는 압박 강도와 템포에서 밀린다. 특히 중원과 측면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 윙어의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그 틈으로 마두에케가 빠르게 들어오면 컷백 루트가 열리고 문전 앞에서 연속적인 위기가 생긴다. 웨데고르는 이 흐름을 조율하며 빌드업 속도를 조절해 리듬을 완전히 장악한다.
요케레시는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볼 찬스를 완성한다. 반면 슬라비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 실패가 나오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크다. 아스날의 측면 전환은 빠르고 정확해 프라하 수비진이 따라붙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는 하프스페이스 커버 vs 침투 속도의 대결이며 아스날이 그 싸움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아스날이 높은 점유율과 템포로 압박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를 벌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슬라비아 프라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 AT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중원과 측면의 균형을 바탕으로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 풀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연결 지점을 만든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수비 라인을 깊게 끌어내려 공간을 창출한다. 알렉스 바에나는 미드필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탁월해 상대의 압박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중앙 공간을 효율적으로 점유한다. 특히 그는 짧은 원터치 패스와 전진성 있는 볼 전개로 공격의 템포를 주도한다. 이때 그리즈만이 이 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르고 미드필더 간 간격이 좁아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전술적 완성도가 위니용의 중원 압박보다 한 수 위에 있다. 위니용 위니용은 3-4-1-2 포메이션으로 수비 라인을 세우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플로르주와 에라지의 움직임이 수평선에 머물러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대처가 느리다. 그로 인해 중원 압박이 유효하지 않고 수비 라인 앞의 공간이 쉽게 열리며 전방으로 볼이 쉽게 투입된다. 데이비드는 수비 시 적극적인 가담을 보이지만 라인 간격이 정리되지 않아 2차 수비 타이밍이 늦는다. 또한 중앙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과도해 측면 전환 수비가 느려지고 세컨드 지역 커버도 불안하다. 이 구조적 허점은 바에나와 그리즈만 같은 전진형 미드필더에게 완벽히 노출될 수 있다. 결국 위니용은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틸 수밖에 없지만 전진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쉽게 주도권을 잃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모든 전술적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AT 마드리드는 알렉스 바에나의 전개 능력과 그리즈만의 침투 감각으로 중원 간격을 완전히 찢어놓을 것이다. 특히 상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진다면 알바레즈와 시메오네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며 결정적인 찬스가 이어질 것이다. 반면 위니용은 미드필더 라인의 수비 간격이 불안해 세컨드볼 대처에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압박을 조기 차단하고 빠른 템포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공격을 이어갈 것이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경기 내내 AT 마드리드의 볼 점유와 공격 전개가 청사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위니용은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겠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전환 속도를 살리기 어렵다. 결국 경기의 구조상 AT 마드리드가 전술적 우위를 통해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보데글림트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연계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가져간다. 포그는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는 즉시 컷인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하우게는 반대쪽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한다. 살트네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수비 전환 시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자주 드러나며 풀백들이 전진한 상황에서는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늦는다. 보데글림트는 점유율보다는 빠른 전환을 선호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상대 전술적 완성도가 높을수록 후방 리스크가 커지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이 점차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체력적인 유지력도 한계로 평가된다. 결국 상대가 미드필드 점유를 주도하면 보데글림트는 역습 외에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AS 모나코 AS 모나코는 3-4-3 전형으로 측면 윙백 자원을 활용한 유기적 전술 전개가 강점이다. 발로구는 전방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미나미노는 좌우 스위칭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며 전진 패스의 중개 역할을 한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전환하며 템포를 끊지 않는 빠른 볼 순환 능력을 보여준다. 모나코의 측면 윙백들은 단순히 터치라인을 고수하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인버티드 형태로 전개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확보하며 중원에서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상대 포백이 좌우로 벌어지는 순간 발로군의 타이밍 침투가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후반에는 안수 파티가 투입되어 측면 돌파와 중거리 슈팅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AS 모나코는 미드필드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보데글림트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킬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과 간격 조절 능력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할 전망이다. 보데글림트는 빠른 전환으로 속공 찬스를 노리겠지만 모나코의 미드필드 점유 구조를 뚫기엔 버거울 것이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이 중심이 되어 좌우 전환 속도를 높이며 중원에서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것이다.
특히 윙백들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미드필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보데글림트의 포백은 측면 압박 이후 중앙 복귀 타이밍이 늦어 수비 블록 붕괴 위험이 높다. 반면 모나코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템포로 재전개를 시도하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경기의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에는 안수 파티의 돌파력과 발로군의 침투가 더해져 상대 수비를 뒤흔들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전술 완성도, 점유율 유지, 후반 교체 카드의 질까지 감안하면 모나코가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보데글림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3-4-3 전형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압박의 리듬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일디즈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폭발적인 첫 스텝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유형이다. 그는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하며 컷백 루트를 자주 창출한다. 데이비드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 균형을 흔든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의 핵심이며 압박 회피 후 이선 전환 패스를 통해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일디즈와 로카텔리의 연계가 전환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추며 공격 전개를 단숨에 가속시킨다. 유벤투스는 홈에서 라인 간격이 조밀하고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측면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 장악력과 전환 템포 모두 리그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반 클러치에서도 집중력이 돋보인다. 스포르팅 리스본. 스포르팅은 4-2-3-2를 기본으로 하지만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 노출이 잦다. 이 약점은 상대 윙어에게 아이솔레이션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캔다는 활동량이 풍부하나 수비 가담 시 라인 밸런스 유지가 흔들리며 측면 전환 대처가 늦다. 곤살베스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판단 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트링캉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체력 관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후반에 퍼포먼스가 급격히 떨어진다. 중원 더블 피벗이 깊게 내려앉으면서 전진 패스가 차단되고 전환 타이밍이 느려 역습에 쉽게 노출된다. 결과적으로 수비, 공격 간 간격이 벌어지고 좌측 수비 뒷공간이 상대 윙어에게 지속적으로 공략당하고 있다. 이 약점은 일디즈의 침투와 컷백 루트에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좌우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전환 템포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는 일디즈의 침투 루트를 중심으로 스포르팅의 좌측 라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로카텔리는 중원 압박을 피하며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해 데이비드와 일디즈의 컷백 패턴을 완성시킬 것이다. 반면 스포르팅은 좌측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불안하고 측면 수비 협력 속도가 늦다. 그래서 일디즈의 아이솔레이션 돌파가 연달아 이어지면 스포르팅의 수비는 점점 넓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유벤투스의 점유율과 체력 유지력이 빛나며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홈팀 쪽으로 기울 것이다. 스포르팅이 세트피스로 반전의 찬스를 노리겠지만 유벤투스의 압박 회피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이를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 결국 전환 효율과 컷백 빈도, 그리고 결정력에서 유벤투스가 한 단계 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에기티케를 최전방에 두고 살라와 소보슬러이가 그 뒤를 바친다. 살라는 여전히 폭발적인 돌파력과 컷인 타이밍에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과부하로 인한 움직임 기복이 보인다. 소보슬러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 전환의 중심을 맡지만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에키티케는 침투 속도는 빠르지만 피니시 집중도가 들쭉날쭉해 박스 내 결정력에서 불안 요소를 남긴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중원 커버가 불안하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떨어진다. 결국 수비 전환 시 포백이 내려앉는 타이밍이 늦어 상대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작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공간이 열릴 위험이 있다. 홈에서의 강한 템포는 여전하지만 후방 밸런스가 흔들릴 때는 단 한 번의 역습에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스피드 라인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으로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이 완벽히 정비된 팀이다. 비니시우스는 터치라인을 따라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윙어 스타일로 리버풀 수비를 직접적으로 흔들어낼 것이다. 그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예리하며 페널티 박스 안의 음바페에게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음바페는 최전방에서의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짧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 후 슈팅으로 이어가는 플레이에 능하다. 벨링엄은 이선에서 흐름을 조율하며 비니시우스의 돌파 타이밍에 맞춰 전방 침투를 병행한다. 네 군데의 공격축이 동시에 가동되며 하프스페이스와 중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돌파 컷백 세컨드 찬스 재진입의 루트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리버풀 포백의 커버 타이밍을 시험할 것이다. 결국 비니시우스의 돌파 한 번이 리버풀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고 음바페의 결정력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화력 대결이 아니라 측면 속도전과 페널티 박스 내 세밀함의 싸움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를 통해 리버풀의 포백 라인 사이 공간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벨링엄이 하프라인 위에서 볼을 받아 전진할 때 레알의 공격 전환은 이미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리버풀은 살라와 소보슬러이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에서의 간격 유지가 어렵고 전환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다. 특히 레알의 측면 컷백 루트가 반복되면 리버풀 수비는 점차 박스 안정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레알은 템포 조절과 전환 리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이 매치는 비니시우스의 침투와 음바페의 마무리가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전형적인 속도 지배형 전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초반 압박으로 균형을 맞추겠지만 체력과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레알의 공격이 폭발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올림피아코스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엘카비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타이밍 있는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유형이다. 마르틴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운반 후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한다. 모우자키티스는 좌측에서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을 공략하고 크로스와 컷백 모두 정교한 마무리를 구사한다. 올림피아코스는 코너킥 시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장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세컨드 지점에서 높은 타점 싸움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혼전 상황에서도 세컨드 득점 확률을 극대화한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공략으로 경기를 빠르게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체력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짧은 전원으로 상대 라인을 압박하며 박스 근처에서 유효 슈팅 생산력을 끌어올린다.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4-3-3 전형으로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구사하지만 이번 원정은 피로 누적이 변수다. 서유럽 끝자락인 네덜란드에서 동유럽 그리스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페리시치는 전방 압박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속도 유지가 어렵다. 루번 반 본멜은 중원에서 패스 조율 능력이 탁월하나 전진 템포가 느려 역습 대응이 늦어진다. 사우터는 세트피스 수비 시 위치 선정이 불안하고 공중 경합에서의 밀림이 잦다. 팀 전체적으로 하이프레싱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 상대 세컨드볼 대응력이 떨어진다. 특히 장거리 원정 후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결국 오늘도 체력 저하와 세트피스 불안이 겹쳐 경기 후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체력 관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올림피아코스는 코너킥마다 팝포스트 침투 루트를 활용해 아인트호벤의 느린 데인 전환을 공략할 것이다. 엘카비의 문전 움직임과 마르틴스의 볼 전환 타이밍이 맞물리면 페널티 박스 내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장거리 비행으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어 트랜지션 구간에서 반박자 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올림피아코스가 압박 강도를 높이며 점유율을 주도할 확률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에서의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한 번의 상황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아인트호벤은 전개 과정에서 볼 순환은 빠르지만 마무리 단계의 침투 완성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체력적 안정감 모두에서 홈팀이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올림피아코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볼이 위치한 지역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완성하고 있다. 볼 주변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패스 루트를 다양화하고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구조다. 덴벨레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터치라인을 넓히며 1대1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찍고 순간적인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볼 소유 구간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회피와 빌드업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파리는 볼이 있는 구역에 인원을 집중시키는 전술적 점유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전방 압박과 동시에 세컨드볼 회수율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는 볼의 위치에 따라 전술적 인원을 유연하게 배치하며 상대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공 주변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후 재점유 속도가 빨라 뮌헨의 후방 전개를 끊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 뮌헨은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최근 측면 의존도가 높아 중앙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있다. K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이 정교하고 세컨드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다. 올리세는 좌우 스위칭으로 공격 전환을 시도하지만 볼이 막히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진다. 고레츠카는 박스 투 박스 역할로 활동폭이 넓지만 압박 강도 높은 상대를 만나면 패스 미스가 잦다. 미네는 여전히 폭넓은 공격 옵션을 지녔지만 공을 잃는 순간 수비 전원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상대가 중앙 점유를 강화할 경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뒷공간 노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미네는 케인을 향한 롱볼 중심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파리의 중원 점유 압박이 완벽히 작동할 경우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간 점유율과 빌드업 구간의 밀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경기다. 파리는 볼이 있는 지역마다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패스 옵션을 늘리고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유지할 것이다.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측면에서 폭을 넓히면 루이스가 중앙에서 연결고리를 잡아 전개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 전술은 볼을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구조이며 상대 수비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겨 공간을 만든다. 반면 미네는 빠른 템포의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앙 빌드업이 막힐 경우 측면 롱패스에만 의존하게 된다. 파리의 압박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면 미넨의 볼 점유는 전진보다 회피에 가깝게 변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볼 주변의 숫자, 싸움과 세컨드볼 반응 속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파리는 홈에서 이 구조를 완성도 높게 구현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 격차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토트넘은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주앙 팔리냐는 중원에서 압박의 중심축으로 인터셉트 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사비 시몬스는 이선에서 드리블 돌파 후 박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예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을 무너뜨린다. 그는 개인 기술뿐 아니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읽기 능력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콜로 무아니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움직임의 폭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든다. 토트넘은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을 시도해 폭을 넓히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침투 타이밍을 유도한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팔리냐의 제공권과 시몬스의 킥 정밀도가 결합되면 득점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을 가하고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코펜하겐. 코펜하겐은 4-4-2 전형으로 수비 간격 유지에는 집중하지만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불안정한 장면이 많다. 옐류누시는 전환 시 볼 운반 능력이 좋으나 이선 지원이 늦어 단독 플레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잦다. 아슈리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쭉날쭉하다. 클렘은 전방에서 수비수를 등지는 플레이로 시간을 벌지만 세컨드 가담이 부족해 공격의 흐름이 단절된다.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늦게 복귀하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상대 이선이 자유롭게 전진하며 중거리 슈팅 허용률이 높다. 세트피스 수비 시 맨마킹과 지역 방어의 혼선으로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는 편이다. 전반에는 집중력이 유지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실점 확률이 높아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압박 타이밍과 박스 근처 공간 활용이 핵심이다. 토트넘은 팔리냐의 압박 회수와 시몬스의 전진성을 통해 코펜하겐의 미드라인을 뚫어낼 것이다. 코펜하겐은 블록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 대응이 느려 시몬스와 무아니의 연계를 막기 어렵다. 세트피스에서도 킥 정확도에서 토트넘이 확실히 앞서며 세컨드 찬스에서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개 속도, 세컨드볼 대응력에서 모두 토트넘의 우위가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코펜하겐은 간헐적인 역습 찬스는 만들겠지만 조직적인 공격 흐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며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술 밸런스, 체력,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토트넘이 앞서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